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지금 이제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분을 또 모셨습니다. 네. 첫 출연이시죠? 생애 최초입니다. 생애 최초. 네. 방송을 아예 생애 최초로 하시는 건가? 그건 확인해 봐야 네, 되겠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글로벌 인터뷰 하나증권 글로벌 투자분석실 박준우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준호입니다. 생애 최초 방송이신가요? 생애 최초는 아니고요. 3프로 3프로는 TV를? 처음입니다. 우리 박준우 위원님의 그 주요 포지션이 지금 저희의 가장 중요한 이슈를 앞두고 있는 고 포지션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거 담당하고 계시죠? 저는 이제 채권을 담당하는데 네. 제 주 무기는 이제 통화정책 분석이긴 합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 통화정책을 되게 즐겨보고 네. 이제 통화정책 오타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통화정책 오타쿠 박준우 연구위원. 본인이 그러니까, 네. 딱 좋은 단어를 말씀해 주셨네요. 그렇죠. 일명 패드워처. 네. 그러면 우리 신고 씨가 호되게 해야 되니까. 왜 어저께는 그렇게 막 앞자리 달라지냐만 물어보시더니 네. 네, 왜냐하면 지금 되게 중요한 순간이기 맞아요. 때문입니다. 이렇게 첫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간밤에 캐시우드, 아까 님이라고 그랬는데, 뭐 캐시우드라고 해도 되지 뭐 미국 스타일이니까. 어쨌든 자 AI 버블론 네. 근간에는 내년도 금리가 오를 수 있다. 어, 내년도 금리 오릅니까? 몰라요? 아마 그분의 말씀은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라기보다는 아. 아마 시장금리의 상승 리스크를 걱정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 금리 오릅니까 내년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오. 저는 그 시점을 내년 하반기 혹은 그 이후로 보고 있는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금리가 오른다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어쨌든 정부도 돈을 풀고 있고 이제 이야기 드리겠지만 내일도 기준금리를 내릴 것 같고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유동성이 풀리는 장세잖아요. 근데 이제 그 결과는 지금 당장 다 좋아하지만 결국 그것이 유동성이 인플레이션으로 번지게 되면 시장 금리는 기준 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먼저 상승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리스크는 내년도에 충분히 고려할 만한 리스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시장 금리가 먼저 움직인다는 것은 연준의 행태가 미리 예상 가능한 범주에 들어갔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내년 5월달에 어쨌든 그 연준 의장이 바뀔 수 있는 분수령이잖아요. 예측 불허하진 않을까요? 이미 예측 불허하죠. 아, 이미 연준의 예측 불허. 구성이라고 하는 것도 예측 불허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최근에 기준금리 결정을 보더라도 결국 매크로 판단에 의해서 기준금리 방향성은 잡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연준위원들이 많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결국 시장이 바라보는 것은 향후의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방향성이 어떠한지를 보고 시장 금리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네. 연준위원회 구성 변화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내년도에 정말 인플레이션이 다시 유의미하게 반등하냐 안 하냐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FOMC를 앞두고 우리 박 위원님과 함께 오늘 프리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타쿠이신 만큼 미리 우리가 한번 미리 가보는 FOMC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 텐데 이번 FOMC에서는 기준금리를 거의 99.9, 25bp 인하를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인하 안 될 가능성은 없어요? 이제 그렇게 말하려면 저만 아는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아. 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네. 낮은 거고요. 근데 이제 시장을 저희가 전망할 때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이제 방송을 보실 테니까 이렇게 이미 기준금리 인하 확률이 99%다. 그러면 사실은 볼 게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내일 기준금리 인하하는 건 뭐 당연한 거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좀 최대한 줄이고 그럼 왜 지금 9월, 12월, 10월, 12월 연속적으로 인하를 할 것 같은지 그 근거들을 조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내일 인하한다라는 거는 만약에 정말 아무런 뉴스를 보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냐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사에서 이제 내일 인하를 한다고 보니 당연히 거기에 앵커링이 되어서 아 내일 당연히 인하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정말 투자를 예측해서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정보들이 다 없다라고 가정하고 뉴스를 하나도 보지 않고 경제 지표만 보고 기준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로직들을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자료 한번 볼까요? 네, 앞에서 이제 건너뛴 장표는 내일 10월에 기준금리 인하 확률은 사실상 100%다라는 내용을 드린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을 볼 때 헷갈리는 부분은 고용하고 물가가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연준은 고용도 중시하고 물가 안정도 중시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같은 방향으로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이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 당연히 기준금리 인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이 헷갈리는 부분은 고용은 분명히 유의미하게 둔화가 됐는데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지속 상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를 보면 기준금리를 내리면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고용을 보면 내려야 될 것 같고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맞아. 근데 지금 연준의 판단은 뭐냐면 연준의 선택은 고용이 더 중요하다는 쪽으로 점점 기울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조금 더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노동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노동시장만 보더라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용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최근 3개월 평균이 3만 명이 채 안 됩니다. 월간 네. 신규 고용이. 저희가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 월간 고용이 10만 명을 하회하면 침체를 걱정하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레벨이에요. 보통. 네. 그러니까 고용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실업률은 4.3%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낮은 수준을 여전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만 과거 2020년도라든지 2008년도를 보면 실업률이 이렇게 급등을 하거든요. 전부 다 이제 비농업 고용이 10만 명 밑으로 떨어지고 0명 정도까지 가게 되면 실업률이 급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실업률이 굉장히 천천히 오르고 있어요. 네. 이제 그 배경에는 뭐 이민자 감소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제가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업률이 크게 오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용을 보고 기준금리를 인하하는지를 이제 오른쪽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네. 고용과 실업률의 차이를 설명을 드려보면 고용은 전체 경제의 파이를 의미합니다.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지를 나타내는 게 고용자 수인 거예요. 네. 실업률은 전체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 지금 잠시 일을 못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겁니다. 그렇죠. 둘 다 중요한데 고용 자체가 크게 변하면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의 파이가 점점 커지다가 그게 이제 멈췄다라는 뜻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림을 설명드려 보면 미국의 명목 성장률이 이제 회색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제가 이제 짙은 파란색 선으로 좀 복잡하게 글씨를 써놨는데 요지는 이런 겁니다. 명목 성장률은 미국 근로자들이 벌어들이는 총 임금 증가율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지 로직을 설명드려보면 미국의 GDP 안에 3분의 2 정도는 저희가 보통 소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럼 생각을 해볼까요? 미국 국민들이 언제 소비를 많이 할 수 있을까? 즉 언제 GDP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돈을 많이 벌 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물론 주식 투자로 벌 수도 있지만 근간이 되는 거는 근로소득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용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을 왜 보냐? 사실 경제를 보겠다는 것과 똑같은 건데 결국 미국 경제는 고용이 사람들의 근로소득을 결정하고 근로소득이 소비를 결정하고 그 소비가 GDP를 결정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총임금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법내에 세 가지의 곱으로 표현을 했는데 첫 번째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게 네. 비농업 고용인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몇 시간 일하는지 그리고 평균적으로 얼마를 벌어들이는지 이걸 곱하면 미국 근로자들이 전체 벌어들이는 돈의 증가율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결국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버는지에 따라서 GDP가 큰 방향성이 결정된다라는 건데 지금 보면 최근에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살살 꺾이고 있는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낮게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고용 자체가 증가가 멈추면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죠. 점점 둔화될 위험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뭐 대표적인 기업 중에서 이제 아마존도 대규모 해고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고 사실 이제 다양한 기업들에 있어서도 물론 그게 로봇의 대체 뭐 이런 원인도 있지만 고용을 더 많이 하기보다는 향후에 대한 경기에 좀 우려감에 고용을 좀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사실 소비 데이터들을 발표하는 걸 보면은 아직까지 소비가 막 꺾이거나 그러지 않고 좀 혼조잖아요. 그럼에도 연준은 좀 멀리 봤을 때는 결국에 지금 고용 데이터 살짝 꺾이고 하면은 소비 지금 괜찮아도 향후에 좀 꺾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걸 미리 선제적으로 좀 대비하자라는 걸까요? 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 그 아유, 내용을 제가 이제 뒤에서 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려보려고 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실업률은 비교적 낮게 유지가 되고 있고 물가는 오르고 있고 물론 고용은 좀 부진하긴 하지만 그런데 연준이 왜 그렇게 좀 빠르게 인하를 하려고 할까?
그걸 제가 이제 세 가지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왜 기준금리 인하를 연속적으로 계속하려고 하는가?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써놨는데 통화 정책은 긴축적이다,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그리고 아까 질문 주신 선제적 통화 정책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아보는데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준금리 4.25%가 높은가요? 낮은가요? 그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작년만 하더라도 미국 기준금리 4% 별로 높은 거 아니다. 이런 인식들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5.5%인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으로 경제를 잡을 수 없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준금리를 10%까지 올리면 경제가 괜찮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경제에는 적정 기준금리라는 게 보이진 않지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10%, 15%까지 올리지 않거든요. 네. 5.5%까지만 간 거예요. 그 이유는 기준금리의 적정 레벨이 5.5%보다는 낮기 때문에 충분히 5.5%가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기준금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그럼 어디까지 내려야 될까? 그럼 우선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기준을 저희가 보통 중립금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네. 중립금리라고 함은 미국 경제가 굉장히 정상적인 상태일 때 평균적으로 기준금리가 몇 %면 적정한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림에서 나타낸 건 뭐냐면 이 중립금리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 나름대로의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연준도 그걸 추정을 하고요. 네. 시장 참여자들도 그걸 추정을 해서 서베이로 발표가 됩니다. 이 두 개를 회색 선과 짙은 파란색 선으로 각각 나타낸 거예요. 네. 연준은 분기마다 발표하는 점도표에서 롱거런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중립금리 전망치를 발표를 합니다. 롱거런. 네, 네. 중장기라는 뜻인 거죠. 올해 내년도 기준금리도 전망을 하지만 중장기 기준금리 전망치도 그들이 점을 찍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회색 실선을 보시면 2022년부터 좀 유지가 되다가 3년, 4년부터 이게 올라가요. 네. 그 말은 연준 위원들이 판단하기에 미국 경제에 알맞은 기준금리 레벨이 팬데믹 이전보다 올라갔다는 뜻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2년부터 미국 금리가 급속도로 상승한 거고요. 네. 2010년대보다 레벨이 구조적으로 올라간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에 알맞은 금리 자체, 구조적인 수준이 올라갔다는 뜻인 거거든요. 네. 근데 당연히 연준보다 시장의 판단은 더 빠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짙은 파란색 선을 보시면 팬데믹 직후에 굉장히 낮았다고 판단했다가 2022년도부터 이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쉽게 말하면 미국의 IBD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들이 생각하기에 연준의 중립금리는 2022년부터 급격히 올라가서 3% 초반까지 올라왔습니다. 기준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린 배경이자 시장금리가 레벨업을 한 배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조가 바뀌었다는 뜻인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2015년도부터는 그 전망치들의 상향 조정이 끝납니다. 오. 연준도 마찬가지고요. 네.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걸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아, 경제가 너무 좋을 때는 미국 기준금리가 과연 3%가 적당한 건지 4%가 적당한 건지 그 판단을 하기 어려운 거예요. 점점 상향 조정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어쨌든 미국 경제가 정점을 찍고 서서히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아, 기준금리가 그래도 4%대면 경제에 부담이 되는 건 맞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고 네. 그 결과가 아, 미국의 기준금리는 적정 수준이 3% 초반대구나. 이런 컨센서스가 연준과 시장 사이에서 자리 잡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돌아와서 현재 통화 정책은 긴축적이다라는 것은 긴축적이다 완화적이다는 항상 기준이 있는 거예요. 미국 기준금리 10%와 브라질 기준금리 10%는 의미가 다른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네. 미국 기준금리 4.25%는 이 중립으로 추정되는 3% 초반에 비하면 상당히 100bp 정도 높은 거고 이걸 긴축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연준 위원들은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지금 통화 정책은 긴축적이다라고 우선 못을 받고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일단 첫 번째 인하의 근거인 겁니다. 위원님, 근데 이 중립금리는 사실 뭐 이코노미스트들이나 페드워처들은 매우 중요하죠. 근데 중립금리가 금융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중립금리가 3%, 5% 수준보다도 아까 이 표 한번 띄워주시면 추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립금리
금리가 낮아지는 추세이냐, 아니면 올라가는 추세이냐, 아니면 멈추는 추세이냐,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시장 금리가 반응할 가능성이 오히려 3% 5% 수준보다 그 추세가 훨씬 더 의미 있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최근에 중립금리의 상승이 멈췄습니다. 그렇다면 경제학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이상 크게 높아질 거라는 우려일 수도 있고, 시장 금리는 오히려 저 수준보다도 저는 추세에 반응하는 거 아닙니까? 둘 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5%에서 멈췄다라고 하면 레벨도 되게 중요할 텐데 뭐 이게 크게 바뀌는 숫자는 아니거든요. 보면 스케일을 보시면 뭐 2% 초반대에서 3% 초반, 그러니까 100bp 안에서 지금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중장기라는 이 변수를 이코노미스트가 되었건 시장 참여자도 되었건 이걸 확확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완전 세상이 바뀌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레벨 자체가 크게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추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시장 금리가 그래도 안정을 찾는 이유는 어쨌든 구조적인 금리 상승은 일단락된 거 아니냐라는 인식들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높아지던 추세가 2024년도부로 끝났기 때문에 실제로 금리도 추세 상승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첫 질문이 내년도 금리가 오릅니까? 기준금리는 아닌데 시장금리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중립금리는 이제 멈췄단 말이죠. 그럼 기준금리가 이제 내려갈 건데 시장금리는 오히려 한 1년 뒤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주식시장 입장에서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지금 유동성 국면에서 재앙 아닌 재앙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시장금리가 그러면 하반기에 오른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어떻게 보면 구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조적으로 기준금리 몇 %가 적정한가. 근데 이게 이제 큰 변화가 없으면 사이클로 가는 겁니다. 아, 사이클로? 네, 저희가 이제 사이클과 구조를 같이 봐야 되는데 팬데믹 이후에는 사이클 요인보다 구조적인 요인이 훨씬 더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금리 레벨 자체가 완전 올라버렸으니까요. 근데 지금 그 구조적인 변화는 상당히 좀 일단락이 된 거고요. 아. 이제는 사이클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저희가 이제 과거에 생각했던 것들, 예를 들면 기준금리를 내리면 경기가 조금 좋아질 것이고 그것이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뭐 이런 쪽으로 좀 해석을 하는 게 앞으로 좀 내년에는 네. 중요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뒤에서 인플레이션 얘기를 조금 더 드려볼게요. 네. 자, 지금 금리 인하, 기준금리 인하의 근거 세 가지 첫 번째 확인을 해봤고, 두 번째는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결국에는 일시적이다. 이런 내용들도 연준 쪽에서도 파월 의장도 이전과는 달리 관세에 대한 인플레이션 영향이 두려움에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이제 일시적이고 조금 생각보다는 제한적이다라는 스탠스로 살짝 달라졌는데,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도 그렇습니까?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다. 파월의 호가 트랜지토리예요. 일시적이에요. 파월은 일시적이하고 너무나 친해. 원래 그렇군요. 네, 비석에 세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당연히 그렇다. 네, 애초에 시장은 인플레이션을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근데 인플레이션을 걱정하지 않았다는 거는 중장기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없었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이게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하나는 5년짜리를 넣어놨고 짙은 파란색선은 5년 후 5년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5년은 비교적 단기간에 5년 동안의 평균 인플레이션을 시장이 어떻게 기대하고 있는지를 나타낸 것이고, 5년 후 5년은 어쩌면 트럼프 임기도 끝났을 것이고 관세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거 다 모르겠고 네. 정말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몇 %일 것 같은지를 시장이 거래한 가격이에요. 근데 이걸 보시면 2015년 4월부터 이제 관세가 부과되는데 본격적으로 회색선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관세로 인해서 마찰적으로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시장이 반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짙은 파란색 선은 안 올라갑니다. 왜요? 이게 이제 트랜지토리를 범위를 어디까지 볼 거냐인데, 아. 제가 이제 5년이라고 했지만 1년, 2년은 훨씬 더 높아졌죠. 그러니까 올해 1년, 2년은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걱정할 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시장이 그렇게 생각했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 그 로직을 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왜 관세발 인플레이션 일시적이고 연준은 관세에 대해서 인플레이션보다는 경기 쪽을 더 걱정을 하는지를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근데 여전히 연준 위원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요. 관세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수 있으니 기준금리를 크게 인하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왜 지금 그러면 그
주장이 힘을 받지 못하냐, 오히려 인하를 해야 되는 쪽으로 힘을 받느냐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공급 측 요인, 두 번째는 수요 측 요인, 세 번째는 기대 요인이거든요. 이 공급 측 요인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중동에서 유가가 뭐 전쟁을 위해서 갑자기 올랐다든지 관세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공급 물가를 높이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공급 요인만 바라보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공급 충격은 보통 수요에도 영향을 줘요. 네. 그게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 이게 과연 금리를 끌어올리는 거냐 아닌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위험 회피 심리가 발동하고 경제가 안 좋아지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급 측 요인으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경제는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관세도 물가를 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동시에 수요를 억누르는 정책인 겁니다. 근데 그 둘 중에 힘이 뭐가 더 세냐라고 보면 보통 수요를 억누르는 힘이 더 센 경우가 많아요. 네. 관세도 저는 이제 그렇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쉽게 말하면 이 물통을 이제 중국에서 이제 100불에 수입을 해왔는데 관세로 인해서 150불로 올린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걸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수요인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100불밖에 없으면 100불이 150불짜리로 올라가면 가격이 소비를 못 하는 거죠. 혹은 150불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핸드폰을 소비 못 한다든지 다른 물건을 소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도 보면 의류라든지 가구라든지 이런 수입에 민감한 품목들은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서비스 인플레이션 그렇게 높아지지 않거든요. 네. 사지 그 않아서 말은 소비하지 않아서. 그렇죠. 이걸 더 비싸진 물건을 소비하는 순간 다른 소비는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보는 물가는 전체 품목을 다 합해서. 가중치를 둬서 부는 거기 때문에 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경제 전반의 수요 둔화 현상이 인플레이션을 주도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잠깐 인플레이션이 오르더라도 만약에 관세로 인해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인플레이션은 잡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은 이 관세발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이라고 보는 거고 지금 고용이 먼저 둔화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잡을 거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인플레이션 데이터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결국에 소비가 우리가 제한된 파이 안에서 하는 뭘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 이 결과가 나중에 미국의 경기를 좀 침체시키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네요. 인플레이션 데이터에는 영향을 안 줘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네. 이제 세부 항목으로 보면 영향을 주는 네, 거죠. 네, 네. 근데 그러면 전체로 봤을 합으로는. 때는 네. 근데 네. 그게 좋은 거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 미국의 가계 소비가 뭐 퇴직연금도 그렇고 포트폴리오 대부분이 주식시장에 오리엔트돼 있으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자리의 주급은 조금 줄었는데 주가가 연초 대비 100% 떠서 그렇죠. 돈은 있다. 음. 그래서 트럼프 정책도 계속해서 주식시장을 부스팅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의 이 수요 둔화가 안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근본적인 얘기를 계속 말씀드려보면 말씀드린 수요를 결정할 때 소비 관점에서 보면 세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가 앞에서 설명드린 근로소득인 거고요. 이게 뭐 근본인 거죠. 어쨌든 그 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든 뭐든 다 할 테니까요. 네. 두 번째가 방금 질문 주신 주가, 부동산 가격 이러한 웰스 이펙트를 저희가 보고요. 세 번째는 레버리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현대 경제는 모든 걸 다 현금으로 하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특히 내구재, 뭐 부동산을 사든 자동차를 사든 전부 다 대출을 통해서 신용을 통해서 경제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여건도 같이 수요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게가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거는 돈을 많이 벌어서일 수도 있고 주가가 많이 올라서일 수도 있고 그리고 돈을 쉽게 빌릴 수 있어서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세 번째 요인은 사실은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모기지 금리도 상당히 높고 자동차 연체율도 높아지는 거 보면 자동차 금리도 오토론도 금리는 상당히 높은 거죠. 왜냐하면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어쨌든 다 4%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연준은 이 레버리지의 여건을 완화시켜주는 정책을 하는 겁니다. 금리를 내림으로써. 네. 그래서 중요도로 따진다라고 하면 저는 근로소득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두 번째가 레버리지라고 보고요. 세 번째는 웰스 이펙트라고 봐요. 레버리지가 더 크군요. 레버리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음. 저희 뭐 부동산, 자동차 살 때 생각해 보시면 딱 답이 나올 겁니다. 현금으로 딱 사던데 100% 아닌가? 자, 그리고 이제 통화 정책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두 가지 요인을 뭘 설명드린 거냐면 기준금리가 지금 높다, 긴축적이다 설명드린 거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높아지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건 이제 일시적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거고 네. 세 번째는 처음에 이제 앵커님께서 질문 주신 선제적인 통화 네. 정책에 대한 내용인 겁니다. 왜 선제적으로 할까? 이거 좀 시간 순서상 조금 더 빨리 말씀드려보면 네. 고용은 이미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책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라고 하는 건 이미 사이클이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진폭을 줄여주는 게 사실 정책의 목표인 거거든요. 경기가 둔화되는 거는 연준이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걸 얼마나 빨리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경제가 침체에 빠졌다가 회복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침체에 빠지지 않고 완만한 둔화를 거친 다음에 회복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연준은 후자가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고용 둔화가 됐는데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걸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면 아마 실업률도 상당히 올라갈 위험이 커질 겁니다. 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펀더멘털이 둔화되는 속도보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더 빨리 해주는 게 미국 통화정책의 지금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를 보면 뭐 위험자산도 보면 분명히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그것만 놓고 보면 위험자산의 좋은 환경은 아닌 거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달릴 수 있느냐. 결국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에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네. 약간 성장률이 둔화되더라도 걱정을 많이 안 하는 거거든요. 음. 근데 반대로 만약에 연준이 우리는 물가를 걱정해서 기준금리를 올해 안 내릴 거야라고 하면 시장에는 굉장한 부담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펀더멘털은 언제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완충시켜 주는지가 중요한데 지금 연준은 이걸 완충시켜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그림은 미국의 이제 GDP 성장률을 하고 짙은 파란색 선은 저희가 파이낸셜 컨디션 임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금융 여건 지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금융 여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말이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주가, 금리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금융 변수들이 향후 성장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지수로 나타낸 거거든요. 올라가면 좋은 거예요. 네, 올라가면 1년 후 성장률에 플러스 기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버리지 효과라고 보는 건가요? 레버리지도 있고요. 아까 말씀 주신 웰스. 주가가 오른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지난 3년 동안의 이런 주가 금리의 변화가 내년도 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보여주는 건데 네. 보시면 2025년도부터 유의미하게 위로 올라섰죠. 네. 연준은 이걸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 말은 이 회색의 미국 성장률이 지금 서서히 둔화되고 있지만 내년에는 오히려 반등시키겠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까 캐시우드 누님 말씀 주실 때 네. 내년도에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느냐.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빨리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오히려 나중에는 시장금리의 상승 리스크는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기에 따라 되게 다르거든요. 지금은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때문에 좋아하잖아요. 네. 그런데 많이 하고 빨리 하면 할수록 경기의 하방은 막아주고 아까 관세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수요가 뒷받침된다라고 하면 진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위험이 커지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 시기를 내년 하반기 이르면 그 시기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연준의 금리 인하가 빠를수록 그러니까요. 안 좋은 거예요. 뭐 충분히 이코노미스트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완전히 시각을 바꿔보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의 관세 4월부터 인플레이션의 지금 연준의 정책 우리가 과거에 익숙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근데 결과만 놓고 보면 주가는 지금 연이 사상 최고치예요. 그렇죠. 그러면 계속해서 앞으로 5년 동안 관세 계속 때리고 연준은 지금처럼 똑같이 행태하면 나쁠 게 뭐가 있죠? 정색하면서 좀 나쁠 게 뭐가 있죠? 그래서 위원님.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포인트는 그 전까지는 좋다가 맞아요. 음. 근데 아시는 것처럼 계속 좋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언젠가는 멈춰지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 게 그래도 내년에 리스크가 뭐냐. 왜냐면 금리가 지금 전부 다 인하를 다 기대를 하고 있고 네. 사실 시장이 이미 상당히 반영을 했거든요. 네. 3%까지는. 근데 이거 이대로 그냥 믿고 가도 되는 거냐라는 건데 어쨌든 리스크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리스크의 근원지를 생각해 보면 결국 인플레이션인 거고요. 인플레이션은 언제 발생하냐면 기준금리가 낮을수록
그리고 정부가 돈을 풀면 풀수록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정책 방향이 슬슬 글로 가고 있는 거죠. 네. 올해만 놓고 보면 돈은 계속 풀었지만 어쨌든 기준금리는 높았거든요. 시장금리는. 그러니까 저희가 정책을 볼 때 크게 두 가지 레버를 보는 거거든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재정정책은 돈을 풀었지만 통화정책으로 올해는 사실 돈을 많이 푼 건 아닌 거예요. 근데 내년은 점점 둘 다 돈을 푸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 그게 처음엔 굉장히 좋겠죠. 네. 유동성 장세니까. 근데 그 여파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고 반드시 온다. 시기의 문제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당장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을 네. 걱정하시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즐겨야죠. 네. 그 박준호 의원이 역시 음. 카인들리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방송하고 투자 펀드 매니저 만났을 때는 약간 제가 스타일이 좀 다르거든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펀드 매니저가 질문 드리면 음. 약간 정색하고 지금과 똑같은 질문을 내년도 하는 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걱정들이 내년에도 똑같이 있을 것 같아요. 있겠죠. 그런데 오히려 인플레이션 시대에 주가나 웰스 자산은 훨씬 더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언젠간 끝납니다. 그렇죠. 근데 마치 끝나야 된다는 것으로 가정하고 얘기하는 듯한 저도 뭐 이코노미스트 생활에서 그런 식으로 많이 로직을 했지만 그 로직을 한번 유연하게 바꿔보는 건 어때요? 뭐 충분히 고려해야죠. 모든 얘기를 듣고 모든 데이터를 보고 네. 네. 근데 이렇게 열심히 또 분석해야죠. 객관적으로 그리고 좀 그 해당 분야에서 분석을 해주는 데이터를 우리가 또 봐야 네. 너무 취했지 않을 수 있잖아요. 아, 취했나요 지금? 취했죠. 지금 어디 갔어? 이거 대여 서비스 말고 공보 타면 어디 갔어? 약간 취해 있긴 하죠. 근데 그래요? 이제 우리가 술을 먹을 때 여러분들 이제 밤새 드시는 분이 있고 저는 술안 짧고 먹습니다. 그렇게 팍 드시는 분이 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거짓말하고 있어. 어쨌든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양적 긴축에 대한 시그널도 이전에 한번 발언을 통해서 비쳤는데 이번에 명확하게 FOMC를 통해서 얘기를 하게 될까요, 파월이? 언지는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시간이 좀 괜찮나요? 아, 네, 괜찮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QT가 시장에 영향이 있습니까? 시간이 됐으면 저희가 알아서 자를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양적 긴축 종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네. 근데 양적 긴축 자체는 그렇게 사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시장이 지금 막 유동성 막 기대하고 있는데요. 아니, 나 그럴 그쵸, 것 같았어. 네. 왜냐하면 네. 이거는 제가 작년에 전망할 때도 올해 4분기 정도면 끝난다라고 다 예측을 했던 그래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다 계산이 가능한 시나리오거든요. 왜냐하면 연준은 양적 긴축 규모를 사전적으로 다 알려주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적정한 수준이 가면 종료될 거라는 거는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딱 어느 월이다 그걸 지정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시기는 알고 있는 거고 4분기가 뭐 올해 4분기나 내년 1분기 정도가 일반적인 시각인데 그 시기가 일단 온 겁니다. 그래서 양적 긴축 종료되면 큰 뭐 이벤트 없이 예상대로 끝났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시장의 기대는 이런 겁니다. 양적 긴축 끝나면 양적 완화 기대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QT 이퀄 QE 시작, 항등식 아니에요? 막 이런 거. 그건 저는 조금 과도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딱 합리적인 판단은 양적 긴축이 끝나면 어쨌든 지금은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서 양적 긴축은 긴축적인 정책을 어쨌든 서로 달라 보일 수 있는 정책을 해왔던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어쨌든 긴축적으로 보일 수 있는 정책은 사라졌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오로지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포커스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양적 완화의 기대는 굉장히 앞서간 내용이다. 아, 이게 약간 찬물인데. 아, 근데 아닙니다. 그걸 말씀드리면 네. 흔히 저희가 not QE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양적 완화는 아닌데 양적 완화 같은 정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23년도에 SVB 사태가 났을 때 연준이 양적 완화는 아니지만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정책들을 펼쳤거든요. 네. 이걸 지금 시장이 좀 기대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시나리오를 전망한다라고 하면 그 전에 위험 자산의 충격을 먼저 예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격 없이 하지는 양적 완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 거의 0%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걸 전망하신다라고 하면 위험 자산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시각대에는 어쨌든 패드 와처 분들도 이제 많이 네. 보시는 시간대니까 자 그동안 금리를 인하하면서 QT를 이어갔던 가장 큰 이유는 돈을 필요로 하는 분야와 돈을 줄여야 하는 분야가 공존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양적 긴축이 종료되는 건 이제는 연준은 미국 사회에서 돈을 필요로 하는 데와 돈을 필요하지 않는 데가 이제 거의 봉합됐구나.
라고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좀 신선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뭐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사람과 필요하지 못한 사람을 타겟하기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기- 언밸런스한 정책을 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연준위원들은 그 얘기 들으면 되게 반박을 할 거예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둘 다 정상화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기준금리가 높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를 정상화하는 거예요. 지금 연준위원들은 우리 완화하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요. 낮춰주는 게 아니라 이거 정상화라고 원래대로. 얘기를 해요. 예. 네. 양적 긴축도 우리가 자산을 엄청 많이 샀었기 때문에 이거를 정상화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이거 노멀라이제이션. 뭔가 풀어준다, 완화시켜준다라는 표현보다는 정상화라는 정상화. 표현을 연준위원들은 선호하죠. 그래서 뭐 근데 공식 말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은 로직이 있어요. 중립금리 로직이 있어갖고 네. 본인 같은 로직에 이제 오는다고 보는 건데, 근데 어쨌든 한쪽에서는 돈을 풀었고 한쪽에서는 돈을 푸는 걸 줄였으니까 네. 경제 주체들 중에서 수많은 사이드에서 누군가는 돈을 필요로 하고 누군가는 네. 필요하지 않는 것이 미스매치된 상황이 지속됐는데 그거를 이번 달에 종료한다는 것은 아 이게 많이 봉합이 됐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채권 시장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네. 네. 또 간접적으로 은행의 유동성에 영향을 주는 정책이거든요. 이거 디테일한 내용들은 좀 생략을 하겠지만, 근데 기준금리 인하라고 하는 거는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이 되는 금리 기준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은행 뭐 금융기관들은 유동성의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반면에 저소득자라든지 뭐 자동차 연체가 있다든지 학자금 대출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금리 변화에 굉장히 민감할 거잖아요. 모기지금리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편달하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명분을 뭐 그렇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시장에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양적 긴축을 종료한다고 해서 바로 완화 스탠스로 가는 건 아니다. 아니다. 완화 스탠스가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되게 완화될 것처럼 그렇죠. 기대하고 기대로 가는 거죠. 좀 그 부분이 또 시장에 반영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뭐 발언에서 명확하게 뭐 완화하겠다라는 발언은 안 하겠네요. 선을 딱 그어서. 네, 완화라는 말은 연준위원들이 거의 안 합니다. 애초에 안 하고 있고, 근데 시장이 이제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니까 네. 연준이 당연히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예. 연준은 이제 정상화 종료되고 있고 이제 기준금리를 정상화하는 국면으로 좀 네. 집중하겠다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것 자,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내드리기 마지막 질문에 이거 네. 한번 여쭤볼까요? 물론 채권을 주로 보시니까 주식시장하고는 다소 좀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채권 시각에서 말씀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난 9월 FOMC 이후에 글로벌 증시는 폭등했습니다. 여러 얘기가 많았지만 결국 폭등했습니다. 10월 FOMC 이후는 어떨까요? 맞아. 아니, 채권 투자하시는 분 얘기를 해야 될것 그러니까 같은데. 채권 시각에서 네, 유동성 채권 심에서 시장. 금리 심에서 충분히.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한 달 전망 이런 건 좀 잘 안 하는 편인데 네. 저는 위험 자산을 그냥 다 좋게 봅니다. 아. 그러니까 모든 자산을 다 좋게 봐요. 왜냐하면 심플하거든요. 재정 정책은 돈을 풀고 있고요. 네. 통화 정책도 돈을 덜 푸는 쪽에서 그래도 더 푸는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게 네. 정말 긴 정책 사이클에서 보면 어. 내년까지 이루어지는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자산 시장이 좋은 환경이라고 보는 거고요. 근데 앞에서 계속 이제 리스크를 말씀드렸던 거는 네. 그래도 리스크가 뭘까라고 하면 근데 그 리스크도 올해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가 아니라 정말 일러야 내년 하반기 이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밤과 내일 네. 열리는 FOMC 뭐 우리가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올 거 이제 약간 이런 식은 아니잖아요. 다 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것을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뭐 다양하게 저희가 나눴던 이 시장에 대한 시각에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이제 뭐 기대를 많이 하셨다면 그 기대는 살짝 낮추시고 그렇다고 또 이게 시장은 뭐 충격에 빠뜨릴 만한 그런 내용도 아니니까 이번 FOMC는 무난하게 좀 흘러 지나가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가까이 사신다고 했으니까 자주 좀 뵀으면 좋겠네요. 하나증권 글로벌 투자 분석실 박준우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